자, 320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제 입법 목적 가죠. 먼저 누구를 보호하자라고 돼 있어요? 상가 임차인 보호하자. 그래서 국민의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자. 경제 생활 안정 보장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죠? 주거 생활 안정 보장이 목적이고, 그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무슨 생활 안정 보장이 목적이다. 경제. 그럼 이게 한번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클까요? 아니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클까요? 물론 그 쪽수는 이제 주택 임차인이 훨씬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보다 적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실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주택 임차인보다 상가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 단적인 예로 그 임차인이 세대로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임차권 신소유주가 주장 못 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그럼 이제 쫓겨난다는 거죠. 근데 임차인은 쫓겨나서 다른 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살 수 있잖아요. 쫓겨나서 다른 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대로 장사하다가 장사 좀 되는 상태예요.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신 건물주가 나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임차권 원래 이것도 채권이니까 신소유자가 원래 주장 못하면 상가 임차도 쫓겨나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쉽게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 두 사람 중에는 누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실질적으로 상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때 뭐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짜리 등을 보호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근데 상가 임대차는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제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짜리만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7억이다. 이러면 6억 1천만 원을 넘으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보증금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입법 취지가 누구를 보호하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게 취지인 건 맞는데,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발 한번 봐봐요. 자, 이 사람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어요. 서울. 자, 서울에 있고 보증금 5억 원이에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0만 원씩 냈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요 을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된다, 안 된다? 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책 봐봐요. 자, 먼저 나머지 것 앞에 거는 다 똑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싸우지 마시고. 자, 양가로 1번에 2번 봅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의 무슨 법이다? 특별법.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가 무슨 법이 되는 거죠? 일반법이 되는 거고, 그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무슨 법이다? 특별법. 그럼 좀 전에 설명했던 법 원칙 두 개 생각이 나야 되겠네요. 첫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두 번째, 일반법, 보충의 원칙. 양가로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역시 똑같이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물적 적용 범위 가볼까요? 물적 적용 범위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당연히 적용되죠. 그다음 괄호 갑시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부분? 주된 부분. 무슨 부분?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2번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 찾았죠.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점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미등기 전세 적용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고 똑같은데, 그 보증금의 제한이라고 찾았어요? 그게 별표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밑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 외워야 됩니다. 서울 봐볼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6억 1천만 원 이하들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인데요. 뭐 부산광역시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수도권 과밀억제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보증금 얼마 이하, 5억 원 이하들만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 광역시는 3억 9천, 기타 지역은 2억 7천 이하들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려면 일단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표 밑에다 전화번호 하나 써놔요. 그러니까 하여튼 궁금하면 전화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면 꼭 여기다 전화하세요. 615에 3927에 여기다 전화하면 항상 적용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엊그제 강의할 때도 그런 분 오시던데, 교수님 그러면 01을 눌러야 돼요? 그 615 이게 6일이 뭐예요? 서울의 경우에 6억 1천,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5억, 그 다음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은 2억 7천. 자, 615에 3927. 자, 그러면 외우세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 그 비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비교하는 문제. 근데 이게 난 거예요.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지금 여러분 들었으니까 금방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하여튼 제한이 있었나? 뭐 그런 쉬운 것도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줬는데 상가임대차는 전화번호 가르쳐 줬지. 그래서 제한이 있구나.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자, 전화번호 뭐라고요? 615에 3927. 자, 그럼 서울이니까 보증금 얼마 이하? 6억 1천만 원 이하들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밑에 을에게 원칙적으로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보증금만 딱 놓고 보면 6억 1천만 원 이하 맞죠? 근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월세를 보증금에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보증금에 환산할 때 그 비율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자,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그럼 내용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월세가 있는 거예요. 그 월세를 내 보증금에 환산해야 되는데 환산할 때 보증금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1분의 100이에요. 1분의 100분의 1이 아니에요. 1분의 100 그렇게 돼 있잖아요. 1분의 100. 그러니까 요 200만 원에 100을 곱하는 거예요. 2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얼마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 100 곱하면 2억이 되죠. 그럼 2억을 여기다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 그러니까 더하라 그랬으니까 총 몇 억이 되는 거예요? 7억 원이 되는 거죠. 7억. 그러니까 요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요 차임을 보증금에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차임을 보증으로 바꾸고 원래 보증금하고 더한 걸 합해서 말할 때 환산 보증금이라 그래요.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런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야 되는데 금액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615에 3927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하나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내려옵시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그건 주택임대차 내용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이쪽에 올까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 먼저 대항력 취득하려면 똑같아요. 뭘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 갖춰야 되죠. 그 대항 요건은 두 가지인데 뭐와 뭘까요? 그 주택임대차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잖아요. 근데 주택일 때 그런 거고 상가건물임대차니까 거기에 맞게끔 바꿔야 되죠. 주택인도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건물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아니죠. 이건 이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뭐하면 신청하면 대항력을 주는데 언제 대항력 준다? 다음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선 면제권. 여기도 또 똑같이 해봅시다. 자, 우선 면제권에서 우선은 여기를 보세요. 뭐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셔야 되죠. 자, 우선 면제권에서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하는 거고, 그다음 무엇을 면제받는 거예요? 무엇을 면제받는다? 보증금.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후손이 권리자보다 먼저 면제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면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최우선 면제권. 그럼 최우선 면제권에서 최우선이라는 건 이건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제일 먼저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최우선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이고, 그다음 무엇을 면제받는다?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액 보증금이라고 불렀었어요. 과거에는 소액 보증금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금액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소액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우선 면제일 때하고 최우선 면제일 때 요건상의 차이가 있죠. 어떤 요건상의 차이가 있어요? 확정일자의 요부죠. 확정일자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요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우선 면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면제의 요건이 두 가지죠. 뭐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그다음 그 최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최우선 면제 요건이라는 건 그냥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죠? 대항 요건. 대항역이 아니에요. 대항역은 여기만 나오고요. 나머지가 다 대항 요건,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우선 면제하고 최우선 면제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확정일자의 요부. 그러니까 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최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문을 보고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대항 요건 이외에 반드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선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확정일자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뭐만 필요하니까? 대항 요건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것대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1페이지에 가서 점 1번. 자, 오른쪽에 오세요. 자, 먼저 대항력 취득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줄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다음 줄 할까요? 건물의 인도와 밑줄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 세 번째 줄로 갈까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그렇게 밑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은 정확하게 다음날 오전 빵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항력의 내용 갈까요? 2번에 1번 대항력을 취득한 후 동그라미 하시고, 자,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그러니까 대항력 취득하고 난 다음에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2번은 통째로 밑줄. 2번은 통째로 밑줄. 그러니까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찾죠.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이 무엇을 승계한다?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뭘 승계한다?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을 볼까요? 자, 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이번에는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자, 월세가 이제 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건 월세 200만 원이면 이제 환산하면 이제 2억 더하면 얼마예요? 3억 원이니까 6억 천 이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사람이 요 을이 건물을 인도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 취득하죠.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모두 취득한 거예요. 우선 면제권도 취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항력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갑이 주택을 상가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요 임차인이 뭘 취득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요 병을 뭐라 그래요? 써볼까요? 자, 앞에 볼까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죠. 전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양. 그러니까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줄여서 그러니까 임양 이렇게 부르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임차인이 뭘 취득하고 난 다음에 대항력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주택을 산 사람, 상가 건물을 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임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인에 뭘 승계한다? 지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럼 7번을 봐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뭘 취득했죠? 대항력 취득하고 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종전대로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난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누구에게 보증금만 원 청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임양. 병에게 청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지위를 승계한대. 지위 동그라미 하고 그럼 지위를 승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권리 의무. 그러니까 무엇도 승계하고 권리도 승계하고 의무도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병한테 넘어오고 갑이 지고 있던 의무, 대표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넘어온다? 병한테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선 면제권 가죠. 우선 면제권 322 찾았어요? 자, 우선 면제권 제일 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국가 밑줄, 대항 요건을 갖추고 밑줄.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자,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손인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후손이가 포인트죠. 후손이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무엇을 우선해서 변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 그럼 이건 요건이 우선 면제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면제가 되는 거죠. 우선 면제니까 요 두 가지 뭐죠?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 그래서 다시 앞에 꼭 가보셔야 돼요. 자, 무엇을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이거 맞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번 볼까요? 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손이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O예요, X예요? X가 되죠. 뭐가 빠졌어요? 확정일자가 빠진 거죠. 다시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손이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이게 우선 면제 말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은 그냥 합하면 그냥 뭐인 거예요? 걔는 대항 요건인 거죠. 뭐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확정 일자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지문을 보고 후손이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 면제를 말해요. 우선 면제. 자,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올까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점 3번 최우선 면제권 찾았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임차인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차인은 자, 거기 다른 담보 물권자 밑줄 하시고 그 다른 담보 물권자가 선순위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상가 임차인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는 건데 무엇을 우선해서 변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다만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네모칸 쳐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네모칸 치고 거기다가 최라고 써봐요. 그거 자체가 최우선 면제 최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이렇게 용어가 중복되지 않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갈까요?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네모칸 칠까요?
경매 신청의 등기 전.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한다? 대항 요건.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일단 뭐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완전 똑같죠? 그 다음 숫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맨 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최우선 면제 범위 찾았어요? 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차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2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는 얼마였어요? 아니, 주택임대차는 주택가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 상가임대차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오른쪽에 가볼까요? 요 표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사람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가 건물이 요 경우에요. 요 경우에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 그다음에 해당 사항이 없겠네. 자, 그럼 서울인데 보증금 5천만 원이에요. 월세는 없고. 자, 이렇게 놓고 해봅시다. 그다음 이 사람 대항력 취득했고 확정일자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서울의 경우에 이제 오른쪽 표를 볼까요? 서울의 경우에 이제 보증금 얼마 이하면 6,500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2,200까지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최우선 면제 금액 서울의 경우에 어떠했었죠? 그거 제가 1137이라고 그랬죠. 1137. 이게 서울의 경우에 최우선 면제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보증금 얼마 이하면 1억 1천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는 누구보다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제일 먼저 떼서 누구한테 준다? 주택 임차인한테 준다는 거고. 그다음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얼마 이하면 6,500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2,200까지는 제일 먼저 떼서 상가 임차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요 상가 건물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경락이 됐어요. 경락. 그럼 경락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근데 요 상가 건물이 한 10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그럼 요 10억 원에 대해서 이제 을 말고 무수히 많은 상가 임차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 원을 다 최우선 면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요 주택가 요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요 상가 임차인 말고 여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절반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가가 10억이니까 이 중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5억. 5억 한도 내에서 이 돈 가지고 최우선 면제 금액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이 다 소진이 됐어요. 5억이 다 소진이 되면 최우선 면제는 5억까지만 해준다는 뜻이에요. 5억까지만. 제 말 이해돼요? 그게 2분의 1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그 2,200이니까 2분의 1을 또 여기서 또 절반으로 또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200에서 1,100만 원만 준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경락된 금액의 절반의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진행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다음 오른쪽에 갑시다. 표 이제 외웁시다.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얼마 이하면 6,500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2,200까지 최우선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건 최우선 면제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해당 사항 있죠. 자, 그런데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월세가 그냥 간단하게 요금할까요?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자, 우리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맞추면 그 돈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틀리면 여러분 저한테 내고. 어제 돈 제가 많이 벌었어요. 거의 한 10억 가까이 벌었는데. 자, 이렇게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월세를 보증금에 환산해야 돼. 이게 주택임대차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의 제한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적 금액 계산할 때도 월세를 그냥 빼고 보증금을 환산하지 않아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제한 자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에 환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적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환산 보증금의 기준인 거예요. 환산 보증금. 그러면 이게 월세가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이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 곱해야 되죠. 100 곱하면 얼마예요? 3천. 3천 여기다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면 얼마예요? 8천. 8천이니까 지금 요 6,500을 초과하는 거죠. 그럼 이러면 최우선 면적 해당 사항 자체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최우선 면적은 한 푼도 못 받는 거고 나머지 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증금의 기준이 여기서는 환산 보증금의 기준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환산 보증금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갈까요? 거기는 여백에 좀 필기를 합시다. 네모 3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찾았어요? 거기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완전 동일이라고 쓰세요. 자, 뭐와 동일하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완전 동일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 요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취득했어요. 근데 딴 데 이제 이사가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제도 만들어줬다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상가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제 가게를 이전해야 될 경우에 임차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준 법적 장치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옵시다. 자, 점 2번으로 내려와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내용 찾았어요? 자, 총 4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임대차가 뭐가 된 후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누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냥 임차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그다음 어디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어느 법원 말하는 거죠?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절대 아닙니다.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관할은 뜻이 뭐예요? 관할. 맞아요. 정확해요. 그 관할이라는 게 여기 우리 뭐 관할이야, 여기 우리 관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관할이라는 게 그 재판권을 지역적으로 쪼개주는 걸 관할이라 그래요. 재판권의 분배. 대한민국에 있는 재판권을 지역적으로 쪼개주는 걸 관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나아발이. 그게 관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갑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마치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줘요. 마치면 준다는 건데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뭘 줘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뭐도 주고 뭐도 준다. 대항력도 주고 우선 면제권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동그라미 하시고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이미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취득한 건 없애고 새롭게 부여를 해줘요. 이미 취득한 건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임차권 등기 이후에 그 대항력권을 상실했다고 되어 있죠? 그 밑줄. 그럼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이제 그 임차인이 딴 데 가는 거 이사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가게 이전 그렇게 말하면 돼요. 가게 이전. 그런 말 쓰잖아요. 장사하다가 가게를 이전했어요 이번에 이런 말 하잖아요. 가게 이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 계속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갑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 이후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게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은 다른 데로 가게를 이전했고 이 건물은 비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임차인에게는
우선 면제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만 알면 돼요. 우선 면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임차인이 먼저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건 갖추면.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건 뭘 안 해주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최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웬만하면 거기 좀 확 참 칠해 보세요. 이게 까맣게 칠하세요. 아니 구멍을 내셔도 되고요. 그 시험장에서 이게 안 보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최우선 면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주고, 좋아요. 거기서 확 이렇게 칠하세요. 아니 펀치로 뚫어버리시든가.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건 뭘 안 해준다고요? 최우선 면제권.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금에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하나라도 아쉬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해 과정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존속기간 좀 처리합시다. 존속기간.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가서 최단 동그라미 하시고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어요. 자, 1번에 갑시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인 거예요? 임차인만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걸 한번 해봅시다. 칠판을 봐봐요. 자, 역시 똑같이 상가 건물 서울에 있고요. 보증금 7억 원이에요. 그다음 임대차 기간은 6개월로 정한 겁니다. 자, 근데 요 임대인 쪽에서 6개월이 지나고 경과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 보고 나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나가야 돼요? 1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자, 내용 아시겠죠? 자, 보증금 7억 원 줬고 그다음 기간 몇 개월로 정했다. 6개월. 6개월 기간 끝난 거예요. 임대인이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차인 나가야 돼요? 1년까지 살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가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방 싸세요. 가방 싸서 나가셔야 돼요. 왜 나가야 돼요? 더 이상 가르쳐 줄게? 없어요. 더 이상 가르쳐 줄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앉아 계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런 분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까지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 계속 남아 계셔야 돼요. 자, 이게 7억이잖아요. 항상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문제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무조건 전화번호. 615에 3927이죠. 그럼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얼마 이해해야 돼요? 6억 1천만 원 이해해야 되는데 보증금 얼마예요? 7억. 그럼 이게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야만 6개월로 정했을 때 임차인이 1년 장사하겠다 또는 6개월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니까 이때는 뭐가 적용될까요? 그렇죠. 민법상 임대차.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도 없고 최장 존속기간 제한도 없으니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간 끝났으니까 임대인이 당연히 나가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은 나가야 된다. 계속 장사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그 최단 존속기간 보장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적용될 때만 이런 내용도 함께 따라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양거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찾았어요? 별표 하시고요. 1번을 잘 읽어보세요. 자, 내가 계약갱신 요구 읽어보니까 누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자, 30편 여기가 시험 문제인데요. 자, 또 칠판을 봅시다. 상가 건물이 있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 을은 보증금 5억 원 줬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월세 300만 원. 기간은 3년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다음 그 1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 이거 3년 첫 스타트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첫 스타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 첫 스타트를 기산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3년 만료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1번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만료하기 6개월 전이고 여기가 만료하기 1개월 전이에요. 그럼 이때 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 을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자, 그러면 요 을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자, 그러면 월세 있죠? 이제 계산은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월세가 3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100. 그럼 얼마예요? 3억 더하면 8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얼마 이하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6.15니까 6억 1천만 원을 넘죠.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원래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다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 계약갱신 요건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요. 그러니까 요 보증금액을 뭐해도 초과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자, 이건 보증금액하고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봐봐요. 자, 2번에 가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찾았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찾았어요? 저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끝. 여기까지. 자, 그럼 7번 다시 올까요? 자, 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차임, 보증금 다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정한 정도까지 증가하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 쪽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고 임대인이 거절을 못하면 갱신이 되는 거죠. 기간 몇 년 되는 거예요? 1년이 왜 나와요? 정신 차리시고 다시 3번 다시 읽어보세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의해서 임대차가 갱신이 됐어요. 그럼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이니까 다시 몇 년? 3년 되는 거예요. 다시 몇 년? 3년. 자, 그다음 그럼 요 3년 다시 연장됐으니까 여기가 또 3년 만료하기 6개월 전이고 여기가 또 만료하기 1개월 전이면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또 거절 못하면 다시 또 갱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또 3년 되는 거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다 합하면 몇 년밖에 안 돼요? 9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10년 안 된 거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여기가 만료하기 6개월 전이고 만료하기 1개월 전이잖아요. 그럼 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갱신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왜 1년이야? 아까 처음에 몇 년이었어요?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여기 왜 1년이 왜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조건이라. 다 동일한 조건.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다시 또 갱신됐어요. 몇 년? 3년. 그러면 그 두 번째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갱신된 기간을 다 합해서 무조건 10년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최초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그리고 갱신된 거 다 더해서 이제 몇 년이 되면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 못하고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처음에 3년이었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 또 몇 년? 3년 또 몇 년? 3년. 그럼 합해보면 몇 년 되는 거예요? 12년이니까 이제 10년 지나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못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 그 다음 이제 끝나거나 다시 재계약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왜 안 따라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기간까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간까지 다 똑같아요. 3년. 또 몇 년? 3년. 그럼 이제 합해보면 몇 년밖에 안 돼요? 6년밖에 안 되니까 다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동일한 조건이 있는 거 또 몇 년? 3년 되는 거죠. 3년. 3년. 그럼 여기 합하면 이제 몇 년 되는 거예요? 9년. 9년이니까 이제 10년 안 된 거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동일한 조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그럼 몇 년? 3년. 이번에 이제 최초 기간 포함해서 해보니까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끝. 여기서 끝. 그럼 재계약하거나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기간 4년 정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년. 예? 1년이 왜 나와요? 정신 차리고. 몇 년? 4년.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끝. 처음에 2년 정했어요. 어떻게 돼요? 2년. 그 다음 2년. 그 다음 2년. 그 다음 2년. 그 다음 끝. 이렇게. 아시겠죠? 5년 정했어요. 5년. 그러면 5년. 그 다음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근데 맨 처음 임대차 기간하고 갱신되는 기간을 합해서 10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년은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자, 법정갱신할 때 1년이 나오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밑에 양가로 3번 법정갱신 찾았어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기간은 일단 똑같게 돼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 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누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갑작에서 기간이 끝나면 너랑 재계약하지 않겠다. 그다음 뭐 보증금 같은 거 올려주지 않으면 다시 계약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면 되는데 임대인 쪽에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차인 쪽에서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요게 무슨 갱신? 법정갱신이에요. 그런데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바로 밑에 가시면 이때 이 경우 찾았죠? 그 밑줄 이 경우에다가 법정갱신이라고 쓰세요. 자, 뭐의 경우? 법정갱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 그러니까 1년이 나오는 건 이 경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갱신일 때? 법정갱신일 때. 자,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거 맞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임차인은 몇 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간 장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만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임차인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숫자 외워야 되죠?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실전 가서 이상하게 해석해 주지 마시고 잘 따라옵니다. 자, 원래
최초 기간이 3년이었어요. 최초 기간이 3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가 갱신이 된 거예요. 몇 년 되는 거죠? 3년. 또 계약 갱신 요구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계약 갱신 요구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그다음 끝. 여기서 끝. 자, 그다음 요 3년 요 끝나갈 무렵에 임차인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한 적이 없고 임대인도 별 통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법정 갱신이 되는 거죠. 법정 갱신 됐어요. 그럼 기간 몇 년? 1년. 또 별 말이 없었다. 또 1년. 또 별 말이 없었다. 1년. 또 별 말이 없었다. 1년. 별 말이 없었다. 1년. 별 말이 없었다. 1년. 별 말이 없었다. 자, 이거 다 합하면 몇 년이에요? 10년. 별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돼요? 또 1년. 끝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까지 제한했는 건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이고 법정갱신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1년. 계속 1년. 그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 두시고요. 좀 쉬었다가 차임 증감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